네,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5일 목요일. 예, 벌써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지금 댓글에 아이 추워라 춥다는 글 많은데요. 맞아요. 추워요. 춥고요. 바람도 붑니다. 여의도에 칼바람이 이제 시작됐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불고요. 오늘 제가 엊그저께 그 일기예보 예상 기온들을 이렇게 봤을 때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였거든요. 막 9도 이렇게 찍혔었는데 일부 지역은 뭐 얼음이 올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또 예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려면 일단 따뜻하게 입으세요. 나중에 이제 오후에 외투로 벗더라도 따뜻하게 잘 챙겨서 입으셔서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반등이냐 싶은데 그 배경은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살짝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살짝 진정세를 되찾으면서 시장에서는 이걸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이 수요도 유가는 좀 줄어들어서 급감을 하고 고용 지표가 또 노동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자 국채 금리가 좀 진정을 했거든요.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그널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들 쭉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IS 이지원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쉬는 사이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밤 사이에도 또 앞으로도 지표 발표 예정돼 있는데 또 어떤 지표로 보면서 시장을 가늠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아요? 억만장자 슈퍼개미님. 제가 알기로 이분이 지금 베트남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덥다고. 그곳의 날씨는 덥지만 서울의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예, 저의 안경에 대한 코멘트, 안경을 썼다라는 건 오늘 모든 게 만사가 귀찮고 화장하는 게 싫었다라는 거죠.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금 3일간의 우리가 휴식이 있기 때문에 남은 이틀 평일을 또 알차게 써야겠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3대 지수가 고르게 모두 올랐습니다. 물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출렁임도 있었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이긴 했으나 3대 지수 모두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1.35% 반등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0.39%, S&P 500 지수는 0.81%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올랐나의 배경 1. 국제 유가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휘발유 수요가 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좋은 건가요? 수요가 준 게? 일단 WTI 기준으로 5%대 급락하면서 배럴당 84달러 선 등락을 보였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급락하면서 배럴당 86달러 선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시기상으로 또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경기에 대한 둔화에서 조짐이 나타나자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크게 줄었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발표됐던 미국의 휘발유 수요가 지난주 기준으로 약 800만 배럴 줄어들어서 올 들어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또 3분기 국제유가가 30% 넘게 급등한 부분도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또 수요가 급감한 게 과연 이제 가격 상승 때문만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그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뭐 민간 부분에도 있을 수 있고요. 산업 부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경기에 대한 우려로 침체 우려로 또 받아들이게 되면 또 시장은 또 이를 또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 급락 플러스 금리가 4.8% 10년물 기준으로 막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이 참 힘들었죠. 특히 뭐 우리 시장이 더 힘들었어요. 미국보다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독감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발표됐었던 이제 졸트 보고서가 좀 그래도 견조한 부분이 있으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좀 견조하다.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밤사이 발표됐었던 ADP의 고용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9월에 민간 부분 고용이 전에보다 8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달보다 이제 반토막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의 증가폭이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예상치가 16만 명이었고 지난달이 18만 명이었는데 8만 9천 명이면은 예상치 보다도 굉장히 많이 적게 늘어난 거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반토막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ADP 고용이 이제 앞으로 곧 발표가 되는 노동부 비농업 고용 발표를 앞두고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나를 시사하는데 또 어제 발표된 졸트 보고서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고용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고용이 크게 둔화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국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10년물은 한 6bp 정도 하락하면서 4.7% 중반, 그리고 2년물도 5.1%가량,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4.8% 근방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좀 이렇게 금리가 좀 주춤하면서 주가의 반등 그동안 좀 많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도 했으니까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경제 지표,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가 좀 직전월 대비해서 부진했습니다. ISM이 발표한 미국의 9월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53.6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53.7이었는데 요걸 이제 소폭 하회를 했지만 여전히 50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또 직전월이 54.5였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약간 둔화됐지만 뭐 50을 넘은 부분은 확장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SM 서비스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9달, 그러니까 9개월 연속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S&P가 집계한, S&P 글로벌이 집계한 PMI, 서비스업 PMI도 50.1을 기록하면서 전달 50.5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예비치도 50.2였는데 조금 밑돌았지만 여전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50을 웃돌고 있다라면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맵을 볼 텐데요. 여러분, 참 오랜만에 눈이 편안해지는 초록초록한 맵입니다. 에너지주는 어제 뭐 유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있었겠죠.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다양한 대본에너지 등의 종목들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 지수 자체가 3% 넘게 빠졌고요. 엑스모빌의 주가는 3.7%, 쉐브론의 주가도 2.3% 등의 하락이 보였고 일부 헬스케어주, 특히 이제 파이자가 1% 하락한 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초록불 많이 켰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좀 가장 롤러코스터를 급직 상승 보였던 게 테슬라였습니다. 장중에 6% 넘게도 상승을 했고요. 5.93%로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261달러 기록이 됐고요. 이 밖에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1.78%, 구글도 2%, 메타 1.5%, 아마존도 1.83% 오른 가운데 AMD가 4% 가까이 올랐고요. 반도체 주들도 전반적으로 퀄컴을 제외하고는 모두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분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인텔이 프로그래밍 가능 칩 부분을 분사해서 상장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가운데 주가는 0.7% 정도 올랐고요. 애플도 오르긴 했습니다. 0.7%. 근데 키뱅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에 해당하는 섹터 비중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 배경을 봤더니 애플의 아이폰이 이번에 미국에서 판매가 좀 부진할 수도 있다. 하반기에 좀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것을 봤을 때 그 아이폰 판매에 대해서 좀 부진한 부분을 언급하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을 결합한 그 콤보 백신이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이제 푸드 관련해서 계란 생산업체 칼메인 푸드가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7% 이상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금융주들도 괜찮았어요. 뭐 버크셔 해서웨이도 0.19% 소폭이 좀 반등했고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은 올랐는데 시티만 소폭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좀 반등 보였던 버라이즌과 티모바일은 반대로 오늘장에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버라이즌 주가는 1.38% 하락, 티모바일은 0.8% 내렸고요. 넷플릭스 주가는 강보합권 마감된 가운데 디즈니는 0.28%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나이키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나이키 밤사이에도 0.84% 올랐고요. 요즘에 이제 스타벅스도 사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 어제 밤사이에는 1.87%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 올랐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90% 이상이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의 움직임에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러한 시장의 반전인지 지금 저점 찍은 건지 뭐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N 이지환 대표님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의 반등이 여러분 찐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채팅창을 통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잠시 후 심층 인터뷰로 돌아올게요. 네. 좋은 아침이라고 많은 분들이 외쳐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반등해서 뭐 날씨가 춥던 피곤하던 일단 좋은 아침을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운이 이제 어제 많이 하락했었던 국장에 좀 팍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사실 시장이 좋으면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리 비하면 안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과연 이제 시장 어제 밤 사이에 있었던 반등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죠. 심층 인터뷰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제 큰 폭은 아니었지만 참 오랜만에 나스닥이 1%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에 뭐 나온 내용들 저도 이제 앞서서 얘기했는데 국제유가 급락한 게 이제 수요가 줄어서 그리고 국제금리가 상승한 게 고용이 또 식어서 이거 어쨌든 그 원인 자체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좋게 해석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니 참 주식시장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우리가 지표 해석이 바르게 나오지 않는 게 정상적이진 않죠. 정상적이진 않고 이거는 어떤 시장의 심리가 쏠림 현상이 있고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워낙 크게 금리 인상 과정을 거치고 오다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중단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라지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큰 분기점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크게 첨예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점에서 충돌을 하게 되면 심리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쏠림 현상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8월달, 9월달 시장의 조정을 좀 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한테는 고통의 시기인데 시장 전체 사이클로 본다면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달 증시가 바뀐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증시에서 좀 점검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아프죠. 조정을 좋아하거나 그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투자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 조정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미국은 8월달, 9월달 두 달간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6월달 고점을 살짝 갱신했지만 넘어가지 못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 이제 좀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몇 가지 요인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상반기에 빅테크 기업들에 국한되어 있던 그 쏠림 현상, 과도한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하게 상승할 때 우려했던 부분은 물론 주식 자체의 상승도 있지만 사실 이 빅테크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파생상품, 선물 옵션에 대한 과도한 그 쏠림 현상이 시장을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선물 옵션 만기나 옵션 만기를 지날 때마다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 9월달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 콜풀 레이트, 그러니까 과도하게
빅테크 기업에 몰려있던 옵션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빅테크 기업에 대한 콜 우위, 그러니까 베팅이 많아진다는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반대쪽으로 꺾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완화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과도하게 계속해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에 몰리면 사실 이 충격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폭탄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소되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번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빅테크 기업에 몰려있던 자금이 어느 정도 분산되는 효과를 좀 가져왔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조정을 8월달, 9월달 미국 증시가 거쳤지만 사실 뭐 거치는 기간 동안 조정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혹은 EPS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었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번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은 밸류가 좀 완화되었죠. 우리가 S&P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8배 넘어가면서 19배 육박할 때 상당히 이게 과연 주식을 살 수 있나라는 고평가 논란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EPS는 그대로 상향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12개월 선왕 PER로 본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밸류가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쪽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제 조정에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냐라고 본다면 이 밸류 기준으로 본다면 조정폭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쏠림 현상과 밸류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조정이 9월 말 10월 초에 좀 가팔라지면서 우려감이 좀 커지는데 사실 이제 조정 그 지수의 낙폭 자체는 좀 커졌지만 그 안에 섹터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 기점으로 해서 9월 초까지 넘어오는 구간에서 특히 9월달 초반부에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고점이 아닌가라는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론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9월 말 10월 초로 넘어오면서 이런 변화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보다 이제 수익률이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에 비해서 좀 덜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지금 현재 8월까지 상승률이 컸던 주도주가 9월 달에 차익 실현됐던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제 하락폭이고요. 반대로 이제 이 X쪽은 그 EPS 변화율인데 그렇게 보면 EPS는 상당히 증가하는데 가격이 많이 빠지면 여기 있는 그 섹터 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인가요? 우리나라인가요? 이건 미국입니다. 보면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EPS가 증가하는 데 비해서 가격은 많이 빠졌죠. 그쵸. 그리고 경기 소비 유통들도 어느 정도 EPS 증가율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빠졌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쪽이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섹터고 아마 주가가 조정을 마무리하면 여기서 EPS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던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섹터들이 반등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정점에는 역시 이제 보시면 반도체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반도체 안에 엔비디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있죠. 근데 같이 들어가기에는 엔비디아는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봤을 때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보면 최근에 그 반도체주의 흐름을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의 반도체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그쵸.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마무리 국면이라 생각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다시 이제 AI 반도체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거든요. 그렇게 흐름을 보면 결국은 반도체에서 AI 반도체 위주로 봐야 되고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기에 걸쳐 있는 HBM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들이 상당히 주가가 선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요 이제 데이터로 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다음 주제가 아마 이제 제가 가장 그 지금 첨예한 부분인데 금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리. 결국 이제 지금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 거냐 여부거든요. 네. 결국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국채 금리에서 우려하는 바는 사실 뭐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25bp 정도 남아 있는 점도표상에서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라는 부분은 우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감은 이런 거였죠. 연준이 금리를 계속 단기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단기 국채 금리, 단기 금리가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요런 어떻게 보면은
단기 금리 이제 통화 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금리였고 지금 현재 이제 장기 국채 금리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단기 통화 정책에 의해서 단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 인식과 맞물리면서 장기 금리가 어떻게 지속될 거냐 여부를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월달 전까지는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거에 대한 걱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금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거냐라는 걱정으로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통화 정책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과 맞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 금리에 대한 모멘텀이 이렇게 본다면 이제 바뀌는 거죠. 통화 정책, 단기 금리, 금리 인상 폭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그 장기 금리, 경기 그리고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라는 이 부분으로 바뀌는데 요거는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는 결국 이제 연준이 키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앞으로 파월이 이거를 어떻게 유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증시가 받는 그 충격 혹은 데미지 혹은 베네핏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파월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딱딱 집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파월이 항상 은유적으로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유가가 지금 이제 어제 좀 제법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공급 이슈가 수요 이슈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우디나 러시아의 감산 이슈가 앞으로는 실제로 중국이나 미국의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공급에서 수요로 넘어갈 건데 아마 이번 그 FOMC 전에 FOMC에서 파월이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부분을 발언을 했던 부분은 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어제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표면적이지만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아마 유가가 지금 그 특히 선물 가격을 보면 90불을 넘어갔을 때 차익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90불대 위에서는 어느 정도 투기적 그 쪽에서 거래 쪽에서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수요와 관련된 부분과 공급과의 이슈에서 특히 공급 부분이 지금 오페크 플러스에서 유가의 감산에 대한 부분은 자발적이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유가 떨어지는데 저는 러시아가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 자발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그 철회가 가능합니다. 협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사우디가 지금 100만 배럴을 연말까지 감산하겠다는 것을 지속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해서 비오페크 국가의 그 좌장인 러시아가 50만 배럴 감산을 동참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50만 배럴을 계속해서 감산을 해 나가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30만 배럴로 20만 배럴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감산을 50만 배럴이 아닌 30만 배럴로 좀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투기적 거래에서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이제 수요로 넘어가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사실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가가 ISM 제조업 지수가 1포인트 상승을 하면 유가가 6% 정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좀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2회 연속에 이제 반등을 줬던 부분이 사실은 유가를 상승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살짝 모멘텀이 좀 죽어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수요를 놓고 계속해서 유가가 90불 아래 위를 등락을 거듭하는 형태로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파월의 멘트를 좀 생각해 보면 파월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가가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변수로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수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지속적으로 고가격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통 수요로 확대됐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0달러 정도. 그러니까 110달러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증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줄 수 있는 위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섹터별로 좀 제한적인 등락이 나올 수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최근에 보면 운송 관련되어 있는 섹터나 크루즈 관련된 섹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정도의 영향이 좀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크루즈 관련주가 좀 반등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어제는 또 같이 반등한 게 국제유가 좀 하락하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그것 때문에 아마
예를 들면 뭐 카니발 같은 크루즈 업체는 그 EPS 성장률이 조금 한 5% 내외 정도 조정이 좀 됐거든요. 네. 아마 그 영향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유가가 과연 이제 수요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변수가 될 거냐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증시와 관련된 부분을 좀 국한돼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함정이 크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유가가 급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감소로 유가가 급락할 때는 그때는 경기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쵸. 증시가 가장 크게 조정을 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걸 진짜 경기를 떠나서 경제를 떠나서 증시와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유가가 사실은 80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게 사실 이 안전판 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겁니다. 밀당을 하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좋다.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수요도 적당히 유발이 되고 있고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좋은데 지난번처럼 뭐 60불대로 갑자기 며칠 만에 떨어져 버리면 또 경기가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죠. 해석할 상당히 수도 있겠죠. 증시가 압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뭐 조정할 수도 없잖아요. 뭐 주다리 가는 것처럼 팽팽하게 우리 잡고 있을 수 있으면 뭐 저라도 밤새 잡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보면은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하죠. 요즘에 또 중국 쪽 보면은 약간 지표 살아나고 있어서 또 중국 경기 좋다 이러면 또 수요 촉발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또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수요가 어느 정도 유가를 견인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바인데 어려워요. 사실 어렵죠. 그리고 이번에 그 투기적 거래에서 90불 위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는데 그 쏟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 자발적 공급 감소가 러시아와 사우디 간에 합의가 묵시적이기 때문에 언제 깨질 수 있다는 걸 좀 네. 우려감을 보여줬죠. 그게 이제 러시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배럴에서 갑자기 30만 배럴 낮춰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상황이 조금 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되면 아마 이걸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혼자 감산 정책을 이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경우에 오페크가 그런 카르텔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유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미국의 재정 정책 부담 얘기인데 사실 뭐 이 재정 정책에 대한 뭐 셧다운 될 것이냐, 뭐 유예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제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그 뭐라고 말해야 되죠? 쫓겨났잖아요, 그분이. 처음이죠.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은데. 사상 처음으로.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그것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조금 시각을 넓게 봤을 때 이제 도장 찍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인할 사람이. 그렇게 사실- 되면은 또 셧다운 얘기 또 나올 거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셧다운 얘기는 또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달 반이니까 11월 달로 미뤄졌는데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거 또 후보도 별로 보이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셧다운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 이번에 이 일단 임시적으로 한 달 반 정도 뒤로 밀어나는 게 차기 수순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셧다운이 안 들어가서 증시가 다행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해결책이 아니고 한 달 반 미뤄졌는데 문제는 이제 중재할 수 있는 메카시 하원 의장이 없어졌고 네. 이번 문제가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문제면은 합의점이 도달할 수 있지만 공화당 내의 강경파와의 문제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특히 이제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대부분 트럼프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메카시 하원 의장을 이번 그 회의만도 민주당에서 올린 게 아니라 공화당 강성 의원들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마 11월 달에 증시에 이제 그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330조에 달하는 미국의 이제 부채를 놓고 정부 부채를 놓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 세력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언급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공화당 내에서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그 가격 조정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턴이 빨리 올 것이냐 아니면 기간 조정 양상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이게 중요한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상승 전환 턴은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큰 사이클로 보면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 이번 조정이 어떻게 보면 밸류나 아까 말씀드렸던 쏠림 완화 기능에서 상당한 역할을 좀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번 조정을 기반으로 해서 주도주는 좀 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은 주도주와 비주도주 특히 모멘텀이나 테마성 올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는 이걸 이제 단순하게 이번 구간에서만 그렇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과거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수익률 비교를 하면 나스닥 성장률가 1위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국채, 10년물 국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뛰어넘는 증시에서 섹터를 찾으면 나스닥 기술주 밖에 없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S&P는 국제 수익률을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이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어느 쪽에 포커스를 잡아야 되냐는 국제 수익률을 뛰어넘는 섹터와 국제 수익률을 뛰어넘지 못하는 섹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지표는 대거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EPS가 대부분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FOMC에서 파월이 내년도 2024년도 GDP 성장률을 1.1%에서 1.5%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리고 3분기 평균 그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65.7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10년 동안 세 번째로 강한 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 12개월 선행 EPS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처럼 실물 경기와 실적과 관련돼 있는 지표들은 대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그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좀 묻혀버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지표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때 좀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생각보다 나빼도 좋은 현상으로 나왔고 반면에 서베이나 사이클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해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분기를 지나면서 서베이나 사이클을 나타내는 지표가 반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인상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표가 서베이나 사이클 지표뿐만 아니라 뭐 실물 지표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클이나 서베이 지표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지표 자체에 대한 논란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재고 투자가 플러스 그 반전했다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 얘기 중에 재고와 수요를 놓고 어느 쪽 해석이 맞냐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이 재고가 지금은 과거와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특히 반도체 재고를 놓고 봤을 때 이전에는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으로 재고가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팬데믹 때 과다하게 오버스탁됐던 재고들이 오히려 지금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기업들이 쌓아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수요 부진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기준 궁금하세요? 더 할게요.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보통 PER 17.5배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5배. 네, 이 17.5배가 어떤 기준이냐면 보통 우리가 시장이 상승할 때 요때는 17배 정도 근처가 좀 지지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17배, 18배가 저항선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17배에서 17.5배 요 사이 정도가 대부분 어느 정도 과거 사례로 보면 지지선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제 그 영역이 지금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까지 지금 들어오는 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증시가 가격 조정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지금 하락하는 조정이 어떤 하락 모멘텀이 강하다기보다는 네. 실제적으로 위험 자산을 선호할 만한 선호 심리가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악재보다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그 어제 보신 것처럼 국채 금리가 조금만 하락을 해도 네.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생각이 될 부분은 결국 국제 수익률을 뛰어넘는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를 구분해서 뛰어넘는 섹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IT 섹터 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일부 경기 소비재 이렇게 조합을 가는 게 지금은 가장 실적 기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앞에서 쏠림 현상의 완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으면
원래 좋았던 그 친구들한테로 다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쏠림 완화라는 거는 과도한 쏠림 완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쏠림 완화는 기본적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생 상품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그쪽으로 몰려버리면 결국은 주가가 한번 세게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물인 주식보다는 파생 상품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8월달, 9월달 그런 현상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과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의 조정보다는 주식과 연계되어 있는 파생 상품에 대한 조정 여파가 더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 이번 조정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아주 심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어떤 하방 압력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주식을 선호해야 될 만한 선호 심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국채금리가 그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에 또 급격히 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없어도 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정점론이 지나면 급격히 심리가 또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월의 이제 그 인식 변화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금리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은 연준의 일단 정책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파월이 이제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 했던 그 멘트 변화를 한번 보면 요게 이제 가장 인상적이죠. 이전에는 뭐냐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타이트한 고용이 완화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잡기 위해서 고용이 타이트한데 이 타이트한 고용이 완화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무조건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의로 많이 갔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액션했던 부분인데 이번 연휴 때 나왔던 파월의 발언을 보면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타이트한 고용이 완화되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강력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뀐 거죠. 뭐냐면 강력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말은 경기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에 주안점을 주겠다는 거고 결국은 지금 고금리 상태가 무리한 상태가 지속될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는 거는 고금리보다는 앞으로 중금리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얘기했던 요 인식의 변화, 경기를 오히려 더 앞에 두는 부분의 변화가 아마 앞으로 가장 큰 정책의 변화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이 보니까 그 트위터 X 그 계정을 만들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뭔가 본인의 이런 이미지가 그동안 너무 시장에 뭔가 반하게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아서 좀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파월이 보면 지금까지는 앞뒤 안 가리고 그 했을 때 우리가 지난 그 작년에 아주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할 때 본인이 했던 역설이 있잖아요. 지금의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멘트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파월은 머릿속에 분명히 그린스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스펀이 이 닷컴 버블의 이유를 아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남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CPI가 떨어질 때 3위로 가자마자 바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아주 경기를 부응했던 부분에 대한 건데 아마 본인은 그것보다 본인이 더 업적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파월이 앞으로 오히려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발 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우리가 뭐 그냥 마냥 희망의 회로는 돌릴 수는 없고 또 주마다 또 우리 이전 대표님이 체크해 주시는 이 내용들이 어떠한 또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